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도둑맞은 선거, 글로벌 민주주의의 탈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톨런 일렉션이라는 책을 읽고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쿠바지2 정부국과 베네수엘라 석유의 결합입니다. 스마트 매틱라는 전자개표 기계가 2004년 베네수엘라 국민투표, 리콜 투표라고 하죠. 이 국민투표에 사용되어진 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양방향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휴고 차베스한테 이러한 조언을 했죠. 앞으로 좌파 정권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잡아야 된다. 물론 이 투표는 정당한 투표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부정선거를 말하는 거죠. 이런 전략적 토대는 피델 카스트로와 차베스 간의 밀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1991년 구소련 붕괴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쿠바와 정치적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의 결합에서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구소련이 1991년에 붕괴하면서 그동안의 소련이 쿠바한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그 뒷배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쿠바는 아주 가난한 나라고 자원도 없죠. 그래서 이 피델 카스트로가 소련을 대체할 만한 물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베네수엘라 휴고 차베스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결탁이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구소련 붕괴 이후에 경제가 파탄됐고 이 파탄된 경제를 살릴 기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반면에 휴고 차베스는 당시에 아주 젊은 장교였는데 이 휴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되길 원했던 거죠. 이 둘 간의 밀약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막대한 석유를 거의 공짜로 제공했고 쿠바는 그 대가로 G2라는 쿠바 정부국 요원들을 보내서 베네수엘라의 보안 및 선거 시스템을 재설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2004년도에 만들어진 스마트 매틱이라는 전자투표 시스템인 것입니다. 2004년도에 차베스가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차베스가 다시 재선될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차베스가 피델 카스트로를 찾아간 거죠. 이제 이 투표에서 떨어질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피델 카스트로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죠.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도입해. 그래서 부정투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재집권할 수 있어 라고 조언을 준 것입니다. 이때 이 스마트 매틱의 양방향 백도어 기능이 설계되고 외부에서 접속한 그 서버에서 투표의 실시간 집계를 모니터링하고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이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을 넣은 거죠. 결과적으로 차베스가 출구 조사에서는 압도적 패배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9%로 승리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선거 비대칭 전쟁의 청사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핑크타이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21세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좌파 및 사회주의 성향의 정부들이 광범위하게 집권했던 정치적인 흐름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더 이상 쿠데타에 의한 정권 창출이 아니라 전자개표, 즉 부정선거를 통한 정권 창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을 거둠에 따라서 이 개념이 라틴 아메리카 전체로 점차적으로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핑크타이드는 1990년 후반에서 2015년경에 있었는데 베네수엘라의 휴고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되면서 야 이게 통하는구나. 그래서 점차적으로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에 계속해서 이 방법이 적용되었고 좌파 정권이 연쇄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멕시코에도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볼리비아, 칠레, 페루, 온두라스, 콜롬비아, 브라질 등의 좌파 정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고 보면 전자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런 좌파 정권들이 하나 둘씩 연쇄적으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스마트 매틱이라는 게 뭐냐? 스마트 매틱이라는 것은 베네수엘라에서 3명의 아주 젊은 소프트 엔지니어들이 만든 전자개표기입니다.
물론 휴고 차베스가 뒤에서 엄청난 돈을 대준 거죠. 이 스마트매틱이라는 전자개표 시스템이 결국 나중에 미국으로 진출해서 미국 회사인 세코이아라는 전자개표 시스템을 인수하게 되고, 나중에는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도미니언이 최종적으로 그 자산과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를 인수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라이센스가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의 통제하에서 매각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소스 코드는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즉, 부정선거를 위한 DNA가 스마트매틱, 스퀘이아, 도미니언을 거쳐가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잠재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트로이 목마 같은 소스 코드가 미국까지 결국에 진출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얼룩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네수엘라의 소프트웨어가 정교한 기업 인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미국의 트로이 목마처럼, 즉 바이러스같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진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가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회사 인수를 처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바로 세코이아라는 회사입니다. 이것이 이미 미국에서 전자개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존의 회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니까 이 외국 회사가 갑자기 미국 회사를 인수하니까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스마트매틱은 세코이아를 인수할 수 없다. 그래서 매각하라고 명령을 내냈던 것입니다. 그때 등장한 회사가 캐나다 국적의 도미니언인데,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세코이아의 자산과 지식 자산권을 인수를 하게 된 것이고, 이 와중에 베네수엘라 DNA 코드가 여전히 도미니언 시스템에도 살아남아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의 선거 시스템이 이 베네수엘라에서 만든 트로이 목마 같은 소프트웨어가 미국 시스템의 부정선거를 가능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름은 스마트매틱에서 세코이아에서 도미니언으로 서구식으로 바뀌지만,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실권자 즉 휴고 차베스는 네덜란드의 쿠라카오를 통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즉 그림자 소유자로 만들어서 원래의 소스 코드가 계속해서 그 안에 남아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중국산 하드웨어를 도입하게 됐고, 중국 공산당이 일렉션 데이터를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백도어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는 서버가 세르비아에 존재했고, 그 세르비아에서 백도어를 통해서 도미니언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함으로써 투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쉽게 조작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A웹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을 거점으로 한 선거 기술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었고, 결국은 이 앱도 자세히 따져보면 베네수엘라에서 개발된 트로이 목마 같은 소프트웨어가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모델은 필리핀, 브라질, 한국 등 전 세계 70여 개국으로 수출되었고, 많은 국가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것이 곧 전 세계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를 부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국제적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즉 글로벌 쉴드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이 만든 하드웨어와 결합하면서 선거기계의 메인보드, 스캐너 등의 하드웨어가 중국산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물리적인 백도어를 확보하여 해외 선거를 원격으로 접속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내부 고발자인 게리와 마어턴이 2006년부터 FBI하고 셰의 브리핑을 시작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는지 이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미국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는가? 첫 번째, 전혀 방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코이어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형식적인 봉합이었습니다. 2006년에 미국 정부는 대미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통해서 스마트매틱이 스퀘이어 보팅 시스템 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즉, 문제를 인지 못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치는 그냥 겉으로 보여진 형식적인 봉합이었던 것입니다. 스마트매틱은 조사 종료 조건으로 세코이어를 매각하는 요구를 받았고, 실제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는 그 이름만 스마트매틱에서 도미니언으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핵심 소프트는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었고, 즉 베네수엘라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저자는 샘매각 즉 문서상으로만 해결한 것처럼 한 조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더 큰 외교,
기술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서류상 요건만 충족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근본적 보안 위험은 그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FBI, CIA는 전형적 관료주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고,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어떠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무시하고 워싱턴 관료들과 두 그룹 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미국 정부 기관이 이라크라든가 아프니스탄과 같은 테러 전쟁에 초점이 맞춰 있었고, 미국의 앞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끔찍한 부정선거와 계속적인 좌파 정권의 출현에 대해서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선거를 위한 전자개표 시스템에는 수백만 줄의 소스 코드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정교하게 조사하기 위한 사이버 포렌식 역량이 극도로 부족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적인 체면 문제겠죠. CIA나 FBI가 외국 독재 정권이 미국의 투표 시스템에 침투했다라고 인정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죠. 따라서 치명적인 정보를 획득하는데 실패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의도적인 외면이 베네수엘라에서 설계된 부정선거 운영 방식이 미국을 포함한 70여 개의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도록 허용하는 꼴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민주주의의 붕괴의 위험으로 다가왔다고 이 책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에서 개발한 부정선거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2020년도에 처음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트럼프와 바이든 간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었던 것입니다. 2024년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 수 있었던 전략은? 첫 번째, 트럼프 팀이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감시를 강화했고 10만 명 이상의 투표 감시단과 변호인단을 전국에 배치해서 실시간으로 부정선거가 있는지를 감시했고, 투 빅 투 리그이라는 전략으로 조작하기에는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버리는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그 밖에 법적, 수사적 압박을 가하고 세르비아의 서버에서 CCP가 백도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르비아나 해외 서버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을 차단하고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하드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에서 미국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마두로를 압송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 사람들은 이 마두로를 데려와서 마약과의 전쟁과 베네수엘라의 오일을 확보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그 내면에서 보면 중앙선거서버라든가 원격 조작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실제적인 숨은 목표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두로가 2020년 선거 사기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도록 뉴욕 법정에서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는 것은 결국은 2020년도에 있었던 미국 부정선거에 대한 스모킹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군 델타포스가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 아내를 체포해서 뉴욕으로 압송했죠. 마두로 체포는 마약 밀매에 초점이 맞춰 있었지만 전략적 목표가 베네수엘라 선거 서버가 진정한 목표였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에는 미국 글로벌 선거의 원격 조작 디지털 증거가 포함돼 있고, 뉴욕 연방법정에서 마두로가 출석해서 인류 역사상 최대의 범죄 조직을 폭로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4년 총선이 있었고, 그때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의 사례를 베네수엘라 모델의 전형적인 확장판으로 꼽습니다. 한국에서는 광학 분류기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종이 투표지를 쓰지만 이를 분류하는 고속검표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 기계들이 A앱을 통해 확산된 베네수엘라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24년 총선 및 25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의 극심한 통계적인 괴리가 존재했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좌파 물결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외국 세력의 개입 결과로 이 책의 저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책의 제자인 랄프 페줄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0% 수작업 기표를 통한 투표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수개표를 실시하고 중앙 서버나 네트워크 연결을 전면 차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외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선거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을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